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이직 시스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떤 걸 설명해 줄 거냐면 BIM 디자인 통합과 시공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특히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정형 건축물이 좀 일반화가 많이 됐죠. 예전에 비하면 BIM을 이용해서 비정형 건축물을 짓는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불과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BIM도 생소했고, 그 다음에 비자연 건축물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래서 국내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해외에 있는 사례들이 줄을 이뤘고, 국내에서는 정말 간혹가다 하나씩 짓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비자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시공비라던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자연 건축물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고 거부 반응도 있고 너무 특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자연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비자연 건축물도 굉장히 좋은 건축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자연 건축물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BIM 디자인 통합과 시공이고요. BIM을 통한 비정형 건축물의 외피 최적화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공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와 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중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따로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은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BIM을 이용한 설계 기법,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시공까지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목차를 보면 비정형 건축의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화, 그 다음에 비정형 공면의 설계 최적화, 비정형 건축물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 다음에 비정형 건축물의 BIM 설계 엔지니어링 및 시공 사례, 여섯 번째로 비정형 건축물의 시공 불량 사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비정형 건축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비정형 건축물을 지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195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으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200만 불, 1억 200만 불이 들었네요. 1억 200만 불이 들었고, 당초에 예상했던 공사비의 14배를 초과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형태를 구현을 하는데 설계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공법이 저것을 받쳐주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거푸집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또는 지금 오페라 하우스처럼 밖에 이제 외피가 붙는 경우 저건 쉘 구조입니다. 쉘 이제 겉에 마감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 마감재를 현장에서 저걸 오려 붙여 가지고 하는 방식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죠. 특히 건축물이 크면 클수록 공사하는 기간도 계속 길어질 거고 아마 설계도 힘들지만 시공, 감리 전부 다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유지보수 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힘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보면 오페라 하우스가 공사한 기간을 보면 1959년부터 시작해서 73년까지 공사를 했잖아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비주얼 건축물이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설계였어요. 그래서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야.
이렇게 인식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1990년대, 그러니까 1991년 구겐하임 이제 빌바오 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때 이 비전형 건축물이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이제 유명한 건축물이 되죠. 그러면서 이때를 기점으로는 이 비전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뭐 그런 거라고 인식이 되던 것들이 조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건축물로서 좀 더 보편적인 디자인 형태로 인정받기 시작한 때가 예술 작품으로서, 그리고 비저형이 갖는 단점 중에 하나는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벤치박물관 2003년에 지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 기간도 점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공사하는 비용도 점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장 재료, 그 다음에 마감 디테일, 그 다음 공사 기법,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도 그 완성도가 높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예상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들어오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공사 기간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죠. 그래서 이런 비전형 건축물이 하나의 유행을 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비전형 건축물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행한 기간이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2010년 요때쯤까지 한 약 10년간 정말 굉장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자하디드라든가 이런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뭐 프랑크 게리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비정형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국내 현상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비정형 건축물들이 당선이 굉장히 많이 돼서 많이 지어졌어요. 근데 단점이라면, 해외에서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하더라도 설계 원한대로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지어진 건축물과 원래 계획된 건축물이 거의 비슷한데, 국내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현상 설계에서는 굉장히 비정형의 멋있는 건축물을 설계를 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지어진 건축물은 퀄리티가 아무래도 설계에 비해서 좀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을 감당 못하는 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런 유행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지나갔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처럼 완전한 비정형 형태를 갖는 건축물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비정형 형태가 들어간 건축물들은 그래도 아직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육면체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대각선이 들어가더라도 직교 형태, 그리고 곡선이 들어가도 원형의 형태, 타원의 형태, 이제 공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지어지다가,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하다는, 반드시 디자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만 좀 곡선이 특이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형의 그 트렌드도 좀 변화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구겐하임 이제 미술관이 지어질 때 이제 3D 어플리케이션으로 카티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 카티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거냐면, 시각 디자인 쪽, 산업 디자인 쪽에서 많이 사용하죠. 산업 디자인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또는 기계, 항공, 선박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유선형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비행기나 배 같으면 유선형으로 생겼죠. 이런 쪽에서 쓰던 거를 프랑크 게리가 이제 자기가 건축적으로 이런 곡선이라든지 비정형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건축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고쳐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현재는 이제 게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를 이분이 세웠어요. 그래서 카키아의 그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판권을 사서 만든 게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BIM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축 설계에서는 이러한 BIM 소프트웨어 중에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카티아 기반의 3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설계를 많이 구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와 같은 건물은 디지털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벤츠박물관을 보면 라이노를 이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초창기 설계에서는 카티아라고 하는 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라이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썼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쓰던 소프트웨어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카티아는 이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쉽고 좀 편리한 반면에 단점은 이거를 도면화 시키거나 아니면 제품을 실제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지어진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 같은 경우에도 자하디드가 처음에 라이노로 설계를 해줬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시공을 삼성물산에서 했는데 삼성물산에서 그거를 디지털 프로젝트로 재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옮겨 그리죠. 옮겨 그려서 그거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공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완공을 시킨 게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예요. 그래서 뒤에 사례가 또 있어요. 디지털 프라자가 나오는데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배처럼 생겼거나 뭐 꽃처럼 생겼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DDP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주선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게 조금씩 이제 우리가 좀 더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이런 비정형 설계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10년 이후부터는 정말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자기의 건축 철학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형 형태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 반면에 워낙에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수는 없고 좀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래도 괜찮은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데에 주로 많이 지어져요. 그래서 규모도 대체로 굉장히 크고 뭐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뭐 주택이나 이런 거는 상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좀 뭐 체육관, 뭐 미술관, 박물관 아니면 엄청 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뭐 오피스 빌딩 뭐 이런 식 또는 공공시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지금 사례들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유선형의 자유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패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콘크리트 형태보다는 공장에서 생산 가능한 형태의 금속 재질이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뭐 알루미늄 패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죠. 외피로. 그러다 보니까 외피 재료가 패널이니까 그 안에 있는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철골 구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죠. 그래야 이제 쉘 구조라고 우리가 불러서 구조체에 외피를 갖다 붙이는 형태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쉘 구조가 많이 사용됩니다. 넘어가서 여러 개의 디자인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좀 힘들다고 했던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벽면과 지붕을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한 이런 형태들이 예전에는 어려웠다. 그죠? 그리고 바닥면과 하나로 일체화시키는 이런 디자인. 벽과 바닥을 일체화시키는 이런 거 어려운 형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걸 우리가 투웨이라고 불러요. 두 방향으로 휘었다는 겁니다. 두 방향으로 휘어 있는 이런 걸 투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데 이걸 이제는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유명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그냥 현장에서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이걸 공장에서 생산해 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입니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데, 이때 필요한 게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형상은 결국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진 이 형태, 배경으로 깔린 이 사진요. 이 곡선으로 만들어진 이 형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1A, 2A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조, 이게 쉘 구조로 갈 거냐 아니면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 철골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공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재료,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도 문제지만 재료, 이 밖에 외피로 쓰인 이 재료가 알루미늄 패널이냐 아니면 징크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철골을 이용하고 밖에는 뭐 천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패브릭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콘크리트 재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커튼홀로.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가 뭐 지오메트릭이죠.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지오메트릭은 좌표 체계예요. 그래서 X, Y, Z축이 있어서 공사를 하려면, 그리고 제품을 만들려면 어떠한 형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형태를 만들었을 때 각각의 지점들 XY, Z 좌표 값을 알아야 그거를 무언가를 이용하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좌표가 있어야 그 모형대로 만들 수 있다. 그때 구조, 재료, 곡면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다라는 거고요. 비정형 시공에서 제일 이제 아무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을 하더라도 도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그랬을 때 이 3D로 구축되어 있는 이거를 어떻게 도면화 시킬 것인가, 이게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돈이 얼마가 들지, 공사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이게 설계 단계의 가장 어려운 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었죠. 그리고 시공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나 있죠. 결정을 했으니까 실제로 지어야 됩니다. 그때 또 들어가는 게 이 지오메트리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 좌표가 있어야 돼요. 조립을 하려면 정확한 조립 위치가 나와야겠죠. 높이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X, Y, Z 좌표. 그 다음에 공법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조 검토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공법을 그리고 처음에 결정을 했는데, 그대로 지으면 제일 좋지만, 변경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문제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IM을 쓰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간섭이에요. 간섭. 아무래도 도면을 이용하더라도, 그리고 3D를 이용하더라도 건축이라고 하는 게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조, 설비, 그 다음에 건축, 뭐 인테리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3차원에서 봤을 때 일어나는 간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정형 건축물에서는 없을 수 있지만 비정형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큰 이슈였어요. 시공 단계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설계 단계보다 시공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BIM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설계보다는 시공을 위해서 BIM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유명한 시공사들에서는 BIM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좀 더 시공을 잘하기 위해서 설계사에게 BIM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 단계입니다. 넘어가 보면, 그래서 계획 설계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그리고 시공 단계별로 이제 3D 어플리케이션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 계획에서는 형태만 나오면 되니까 모양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라이노라든지 이런 걸 쓰면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디자인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본 설계쯤 넘어가면 라이노나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져요. 이제 카티아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비정형의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비정형 모양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하는 지오메트릭 최적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라이노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카티아를 썼는데, 최근에는 이 라이노에 따로 이제 애드온 또는 우리가 애드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글라스하퍼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글라스하퍼 기능을 이용해서 이 비정형 설계를 위한 지원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라이노도 굉장히 강력해요. 기본 설계 단계까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라이노나 칵티아 이런 것들이 써요. 지금은 칵티아보다는 디지털 프로젝트죠.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레빗이나 아키캐드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굉장히 충분히 이 단계에 쓸 만큼 좋아졌습니다. 단지 레빗이나 그 아키캐드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설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이 두 개에 비하면 비정형 설계를 하는데 좀 불리하죠.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못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대표적인 게 라이노와 칵티아고요. 실시 단계로 오게 되면 사실 라이노는 못 써요. 라이노는 좀 곤란하고요. 칵티아를 씁니다. 또는 라이노에서 글라스하퍼 기능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BIM 소프트웨어로 넘겨요. 그래서 BIM에서 처리를 합니다. 현재는 라이노는 실시 단계에서는 안 씁니다. 그래서 칵티아도 사실은 안 써요.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DP라고 부르죠. 이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DP를 많이 쓰고요. DP를 씁니다. 그 다음 시공 단계 넘어가면 DP가 거의 주를 이뤄요. 여기서 DP를 칵티아 뺍니다. 그 다음에 테클라는 구조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나비스웍스는 뭐 시공 검토 이런 데 사용하죠. 그래서 DP를 주로 쓰고 구조와 설비, 공정 검토 이런 데 나비스웍스나 테클라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시공 단계에서 그럼 레빗이나 아키캐드는 사용이 가능하냐? 사실 좀 어려워요. 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특히 비정형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해도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비정형 설계를 하는데 레빗이나 아키캐드를 쓴다? 좀 불합리합니다. 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주가 DP를 이용한 BIM 소프트웨어 협업, 다 BIM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런 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본 설계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비정형 곡면 분석, 곡면을 분석해서 1A인지 2A인지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곡면이 너무 심하면 또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패널이나 철판을 이용해야 됩니다. 곡면이 심하게 되면 이런 거. 그리고 하중이 많이 걸리거나 하면 또 콘크리트를 못 써. 그러면 다른 재료 써야지. 뭐 유리를 사용한다던가 알루미늄 패널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곡면 분석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시로 넘어가면 디테일이 중요하죠. 마감을 어떻게 디테일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조랑 이제 외피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결국엔 또 디테일 문제입니다. 이 디테일에 관련된 게 주를 이루는 거고, 시공 단계에서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으려면 그냥 마구잡이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공법을 체크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죠. 여기 나오는 거죠. 공법을 체크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제품이 공장에 생산돼서 현장으로 반입되면 그 제품이 어디에 결합돼야 되고 그것을 결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이유로 BIM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오메트릭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적화입니다. 이거 최적화를 위해서 이 최적화를 하는 정의와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비정형 곡면이 생기고 이거를 한방향 곡면이나 평면으로 최대한 세분화시킨다는 거예요. 투웨이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볼 때는 원웨이만 휘어 있거나 아니면 평면 형태인데, 멀리서 보면 비정형의 형태가 구현되도록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최적화를 시키는 거야. 공장 생산을 위한 최적화, 시공을 위한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앞에도 나옵니다. 우리 사례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거를 이렇게 쪼개는 요 단위들을 최적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최적화시키는 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이걸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 형태로 만들어도 충분하면 네모로 가는 거고,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모듈로 가는 거고, 그것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으로 쪼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방식이 사실 비용도 제일 많이 들고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로 쪼개는 방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피 같은 경우에는 외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외피 자체가 구조가 되는 형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노출 콘크리트 같은 거,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그 안에 구조체를 할 수 있는 애가 있고요. 구조체가 있고, 구조체에 직접적으로 외피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쉘 구조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었는데, 구조체가 안에 있으면 얘는 구조체 자체도 이렇게 외피 모양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안에는 네모 반듯하게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바깥쪽에는 어떤 형태의 곡면이든 가져와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만들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외피면 안쪽에 내피도 있겠죠. 외피와 내피가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지지를 했으니까 이 안에 비었죠. 이 형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쉘 구조 형태입니다. 쉘 구조.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외피 구조 시스템에다가 주 구조 시스템이 붙는 거예요. 이 주 구조 시스템이 밖에 이렇게 안에 있으면 밖에 외피를 가지고 와서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딱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막 구조라고 부르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쉘 구조와 여기서 말하는 막 구조는 실제 공사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재료를 썼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디자인에서 보면 외장재를 만들 때 첫 번째 단계에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1A, 2A라고 하는 게 한 방향 곡선, 두 방향 곡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곡선 형태가 만들어지면 2단계에서는 최적화를 합니다. 이 최적화에 관련된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다고 얘기했죠.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깥 외핍들을 쪼개는 겁니다. 공장에서 생산하기 쉽게, 시공하기 쉽게 또는 공사비가 절감되게 쪼갭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갠 거를 가지고 이제 최적화가 됐으니까 사이즈가 나오죠. 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외피로 만들어서 구조체에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을 만들어냅니다. 디테일. 그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최적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패널 사이즈들을 쪼갰으면 최적화해서 이거를 실제로 지으려고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휘어있는 형태의 이거를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디테일이 안 맞아요. 이렇게 삐딱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시공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 떴으니까 시공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여기에 창틀 같은 프레임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창틀의 두께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멀리언 스팬드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있고 요 사이에 유리가 이렇게 끼워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폭이 뎁스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런 형태로 여기에 끼우게 되면 어떤 유리는 가운데 붙을 거고 어떤 유리는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갔지만 요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지만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최적화 과정이고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서 안에 구조체를 철골 프레임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들을 이렇게 꺾어서 붙이는 방법. 이것보다 곡면이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삼각형 형태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그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랑 이거랑 좀 비슷하죠. 이럴 경우에는 요 삼각형은 다 똑같은 형태의 삼각형, 그 다음에 요 마름모 형태가 있고 삼각형 형태가 있는데 몇 개 안 꺾었죠. 근데 나중에 이거보다 더 복잡해지면 이건 전부 다 삼각형이죠. 나중에 복잡해지면 요 삼각형의 크기가 달라져. 삼각형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져서 몇 개의 모듈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동일 모듈이고 몇 개의 모듈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비정형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구조적으로 좀 복잡하고 어려워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적용된 게 요 밑에 있죠. 얘가 적용된 거 요 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형태적으로 얘보다 얘가 복잡하고요. 얘보다는 얘가 복잡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사례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형태가 있으면 요거를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요 간격들을 쪼개주는 겁니다. 최대한 동일한 크기 사이즈로 쪼개주고 쪼갰으면 요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최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1A가 나오도록 1A가 가장 많이 나오도록 2A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공사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 패널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 방향 곡면 패널, 두 방향 곡면 패널 이렇게 나옵니다. 사각형이죠. 이건 삼각형 또는 마름모꼴 형태로 해서 한쪽으로만 딱 꺾이면 되게끔 하는 거. 두 방향은 좌우로도 꺾여 있고 위아래로도 꺾여 있고 휘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처럼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방향 패널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공사가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얘가 지금 DDP예요. 이런 게 공사비가 그래서 많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패널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데 그때 그 패널이 유리가 될 수도 있고 알루미늄 패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얘는 유리죠. 얘 유리. 얘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패널과 유리가 같이 쓰였고 얘는 알루미늄 패널. 얘는 알루미늄 패널. 얘도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 이유는 만들기가 쉬워요. 공장에서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도 쉬워요.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문제점들이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는 모서리에 이렇게 만나도록 이 안에 구조와 그 외피가 만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시공할 때는 이게 바로 딱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코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설계상의 오류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특히 이런 모서리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창과 벽이 만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설계 노하우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해외에는 이런 기능들이 많지만 국내에는 좀 기술력이 좀 약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외피랑 구조 같은 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문제점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맞거든. 디테일이 그래서 어려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여기 안 맞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요거를 맞추는 게 사실 제일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런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형태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죠. 해결을 하면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이름 뭐죠? 여기 나오죠. 테클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조를 풀어요. 이런 구조들은 테클라를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철골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클라를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면 설계 최적화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사례가 나오고 형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구조가 있죠. 이 철골 구조가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고 밖에 커튼홀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고요.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철골을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얘를 현장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립하는 형태로 만드는데 이때 보면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 있죠. 조립할 때 나중에 쓰는 거예요. 여기에 유리 패널을 붙이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다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디테일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똑바로 만나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디테일을 만들어서 이걸 해결한 거예요. 디테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딱 만나기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해결한 거죠. 그리고 이런데 구조를 여기에 딱 하나로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중간중간에 해서 구조 계산을 당연히 해야지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랑 결합시키는 방식. 국내에는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해요. 좀 어려우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디자인을 크게 안 해치는 선에서 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 좋은 점은 여기 있는 이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이 사실은 가장 얇게 안 보이게 만들고 싶은 게 디자인의 목적인데, 기둥을 이렇게 안 만들고 하나로 통으로 만들면 엄청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이런 디자인을 해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프레임과 기둥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또는 똑같게 만들어서 또는 더 작게 해서 몇 개의 지점을 이용해서 구조를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사실은 두께가 최소한 요 정도는 됐어야 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밖에서 보면 최대한 곡면인 것처럼 보이게끔, 그죠? 그리고 최대한 프레임이, 안에서는 이 프레임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프레임이 최소한으로 보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프레임이 사실 두껍죠. 이거는 두껍습니다. 두꺼운 대신에 보면 여기 밖에 있는 유리랑 이 프레임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면 오히려 아까 사례보다 프레임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안에서는 프레임이 강하지만 밖에서는 이 프레임이 최소한으로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듈로 유리를 이렇게 잘라온 요 사이즈만 보이고, 여기 이렇게 마감한, 코킹 마감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보이게끔 디자인을 하는 거죠.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외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감추는 게 또 디테일이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구조 프레임이 거의 안 보이죠. 근데 안에는 여기 보면 엄청나게 큰 철골이 이렇게 나선형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우리 복도에 전시돼 있죠.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거든. 사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마름모 형태를 만들면서 이렇게 구조가 들어가 있고, 아까 사례처럼 이처럼 이 구조랑 이 커튼홀 유리 패널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밖에서 보면 프레임이 잘 안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만들어 놨죠. 지지할 수 있는 구조체를. 그래서 이 철골에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요 얇은 프레임을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유리를 여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으면 되니까 밖에서 보면 구조가 잘 안 보이지. 이 큰 구조도 사람 몸통만한 이 구조체가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역시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이 밖에서는 구조체가 최소한으로 노출되게끔 안 보이게 숨겨놨죠. 이렇게 만드는 게 디테일이죠. 이렇게 만들어져. 이런 형태에 비하면 얘네는 조금 사이즈가,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아담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 쉽거나 이렇진 절대 않습니다. 이런 데는 2A가 생긴단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다 곡면이잖아. 근데 곡면을 만들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이런 삼각형 가지고는 안 되거든, 사실.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이런 약간 이상한 부분, 요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를 없애고 싶으면 이 삼각형 사이즈를 더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요 부분만 프레임을 바꿔야 돼. 바꿔서 DDP처럼 완전히 이렇게 곡면 2A가 구현된 형태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비용상의 문제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최적화를 시키는 거를 딱 2단계까지만 해서 이렇게 원방향으로만 1A만 해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곡률을 잡는 게 어려워요. 자, 2A가 나왔죠. 두 방향으로 휘는 부분. 여기 이런 부분 같으면 아까 여기 있는 이런 디테일에 비하면 엄청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말려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죠. 이게 2A가 시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프레임이 있으면 이 프레임 사이즈보다 유리 사이즈를 훨씬 작게 만들었죠. 근데 여기 보면 프레임 사이즈랑 유리 사이즈가 거의 똑같죠. 이거를 훨씬 작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똑같거든. 훨씬 작게 지금처럼 훨씬 작게 만들어 가지고 휘어주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휘어진 상태로 만들어 와야만 이게 가능해요. 이런 디테일들을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이 삼각형을 최소한으로 작게 쪼개내야 돼. 그리고 형태도 똑같은 형태로는 이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깥쪽에 사용된 거랑 여기에 사용된 거랑 삼각형 사이즈가 모듈이 달라. 크기가 달라. 그래야 이게 구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됩니다.
디테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형태의 디테일들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요 철골들이 와가지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각각 만나기 위해서 가운데 뭔가 이거를 다 묶어주는 하나의 디테일이 필요하죠. 요걸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원형을 쓴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가 돼 있는 거죠. 사이즈가 다른 것들이 붙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얘는 다 비슷한 사이즈지만 너무 여러 방향에서 오기 때문에 좀 특이한 형태의 연결할 수 있는 구조체를 따로 만들어낸 거죠. 이게 디테일을 최대한 살린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개발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곡면이 엄청나죠. 이런 곡면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지금도 보면 여기 이쪽 부분에서는 그냥 사각형 모듈로 보이지만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이게 모여 있기 때문에 작아지죠. 그래서 사각형이 여기서는 만약에 이런 정사각형이라면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각형이 약간 이런 마른 목골의 사각형 패널을 여기에 갖다 붙여야겠죠. 그리고 얘가 휘어져 있겠지. 그죠? 휘어져 있는 형태로 원웨이로 휘었겠지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투웨이로도 휠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원웨이 방향으로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휘게끔 해서 옆으로 돌아가는 애들 모듈을 다르게 조정을 해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는 뭐 거푸집도 있고 여기도 거푸집이네. 그다음에 무거푸집도 있고 여기서는 트러스월, 여기는 유니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이용할 때는 이런 방식도 씁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로 비정형을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해요. 최근에는 그렇게 흔하게 보이진 않아요. 만들기가 어렵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콘크리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의 비정형은 사실 콘크리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무거푸집 공법을 이용한 방식이죠. 거푸집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뭐냐면 거푸집이 없는 건 뭐냐면 거푸집은 나중에 떼어내는 애잖아. 그죠? 얘는 떼어내질 않는다는 거야.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면 얘 자체가 그냥 껍데기가 되도록 설계를 한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외피를 비정형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알루미늄 패널이다 그러면 거푸집 자체를 알루미늄 패널로 세워놓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외피 마감재 자체가 거푸집 역할을 하게끔 하는 형태로 지어지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재로 하는 게 제일 흔하지만 요즘은 목재보다는 철판을 많이 하죠. 여기도 목재로. 목재를 쓰면 좋은 점은 철판이나 이런 것들은 모양을 현장에서 다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무는 거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목재를 지금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장에서 갑자기 뭔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기 때문에 목재 겉부집은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면 이게 너무 특이하죠. 이게 반복된 어떤 특정 형태가 반복되는 형태면 철판으로 된 거를 만들어 와가지고 모듈화 시켜서 쓰고 그 옆에 또 쓰고 또 쓰고 재활용이 되는데 이렇게 형태가 반복되는 형태가 전혀 없는 형태인 경우에는 재활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목재를 이용해서 한번 쓰고 떼어내는 게 훨씬 공사하는 입장에서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스틸 거푸집을 이용했죠. 아까 얘기했죠. 스틸 거푸집을 쓰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할 때 스틸 거푸집을 써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부담이 많이 걸릴 때 부담이 크지 않을 때는 목재를 쓰고 떼어낼 수 있는데 목재를 썼을 때 이게 탈락할 이 압력 때문에 이게 콘크리트가 식으면서 그러니까 식는 게 아니라 굳으면서 발생하는 내화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열 때문에 이 목재가 타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으면 못 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철판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현장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제작해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푸집을 이용해서 모양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 자디드가 이런 걸 많이 했죠. 형태적으로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그 다음에 알루미늄 패널, 철골 뭐 다 가능합니다. 요즘 목조주택도 비정형이 되니까 뭐 사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패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처음엔 최적화를 합니다. 최적화. 그리고 나서 이걸 BIM으로 패브리케이션화 시켜요.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거를 단위로 잘라요.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디테일을 만든 거를 목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모듈을 만들어서 지어보는 샘플 모형 같은 건데, 디지털 목업은 뭐냐면 그 샘플을 1대1 사이즈로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구현해서 만들어 보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용해서 3차원 BIM 안에서 실제 이제 구조부터 시작해서 디테일까지 전부 다 BIM 모델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디지털 목업했던 거를 현장에서 샘플을 만들어요. 3차원 모델을 만듭니다. 제작용 3차원 모델을 만든 이게 목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목업을 해서 실제로 여기서 디지털 목업한 것과 일치하는지 체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공에서는 이 BIM 모델 파일을 공장에 넘겨서 공사하기 위한 모듈로 자르거나 아니면 제품을 생산해서 가지고 오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단계별로 BIM을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1단계 같으면 설계 초기 단계다, 만약에 계획 설계다 그러면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봐야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이거를 잘라줄 것인가, 이 정도만 결정을 하면 돼요. 최적화 1A로 만들 거냐 2A로 만들 거냐 이런 것만 결정하면 돼요. 철골로 갈 거냐 콘크리트로 갈 거냐 커튼홀로 갈 거냐 이런 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실제로 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이게 실시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는 내용이에요. 기본 설계에서 실시 설계 사이에서 이런 디지털 목업이 반드시 병행이 되고, 3단계는 실시 설계와 시공 단계가 같이 섞여 있는 단계고, 여기에서는 시공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CNC라고 하는 거는 선반 가공인데 사실 기계과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 자재 역시도 공장에서 CNC 정밀 가공을 해서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CNC는 원래 있던 거를 깎아 가지고 가공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또 다른 반대되는 개념의 방식은 깎는 게 아니라 쌓아서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여러분들 들었던 3D 프린터기, 이런 방식이 CNC와 함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항공, 선박, 자동차, 우주 산업 이런데 다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이거를 건축에서도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고 이거를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거를 조립을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게 용접을 했죠. 여기서는. 그래서 현장에서는 설치하게 이렇게 가는 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NC를 이용한 방법과 레이저 가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판이 있으면 그거를 레이저 절단기로 커팅을 해내면 레이저 가공이고요. 그 외에 이거를 깎아가지고 만들면, 조각을 하면 CNC가 되는 겁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다 공장 기계 쪽에서 다 이미 쓰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사실 건축에서는 생소할 뿐 다른 분야, 타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기술입니다. 목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죠. 최근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DDP 내부 목업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2A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목업을 해서 체크를 하죠.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공장에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체크하려면 목업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어져 있는 비정형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건 인천에 있고요. 이거는 대구 달성에 있고요. 상암동에 MBC 신사고, 그 다음에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정형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여기 송도 여기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아크 갔다 왔고요.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한 친구들 한번 가서 보세요.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내부는 어떻고 외부는 어떻고 이런 것들 경험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한테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듣고 또 가서 보면 또 건물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또 보고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지금 그럼 아까 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듣고 나면 이런 형태를 보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지 이제 예측이 되고,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2A인지 1A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될 뿐더러, 그러면 얘네들이 이 내부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다 라고 하는 것도 대략 파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여기 지금 커튼홀이잖아요. 이런 데 보면 유리가 들어가 있잖아. 커튼홀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콘크리트로는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철골 구조가 아마 안에 있을 거고, 철골 구조를 어떻게 세웠을까? 아마도 이렇게 세웠겠지. 이렇게 철골을 이렇게 세우고 얘네들을 연결하는 프레임들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바깥쪽에 프레임을 다시 덧대서 이렇게 덧댄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공장에 생산해 온 애들을 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인 거고, 얘는 유리를 붙인 거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얘네 같으면 당연히 안에 철골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안쪽 바깥쪽으로 아마 쉘 구조로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데 구조를 지지하는 데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하나의 구조가 되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체가 하나일 겁니다. 그럼 얘랑 연결해주는 구조가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죠? 저 뒤에 있는 구조가 이렇게 또 지나갈 거니까, 그죠?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프레임을 다시 이렇게 덧댄 다음 공장에서 생산해온 패널을 여기다 붙였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처럼 명쾌하게 안 나오니까 얘는 아마 쉘일 거야. 얘는 쉘을 해야 돼. 그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안쪽에 있는 건물이랑 바깥쪽에 있는 거랑 따로 놀지. 그럼 내부에는 기둥을 세우면 돼, 그냥. 철골을 세우든 콘크리트를 세우든 기둥을 세우면 되고, 요 껍데기만 지지할 수 있는 형태의 패널을 만들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골조가 굉장히, 그러니까 구조체가 굉장히 얇고 가늘어도 되는 그런 애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지. 공사하기가 얘가 훨씬 쉽겠죠. 껍데기만 비정형인 거니까 얘는. 이 내부에 있는 실 자체는 정형인데 이거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 지붕만 이제 비정형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상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비정형 형태.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를 만들었으면 이게 구조체인데 이 구조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죠? 그러면 그 안에 프레임을 이렇게 다 세웁니다. 프레임을 다 세우고 나서 바깥쪽에는 알루미늄 패널로 외장을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나중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다 입히면 이게 구조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프레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쉘 구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디테일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네들은 부분적으로 프레임을 짤 때는 그냥 프레임을 만들기가 어려우면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이거를 여기다 프레임을 딱딱딱 조립하게끔 이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위한 BIM 모델이 필요하고 목업을 해봐야 돼. 이거는 디지털 목업이고요.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한 목업 작업이 되겠죠. 해봐야 여기 나온 것처럼 오차도 알 수 있고 디테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하기 얼마나 편한지에 따라서는 디지털 목업을 다시 해야 되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죠? 구조가 일반화된 구조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다르죠. 비정형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그 다음에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하나의 모듈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의 모듈로 못 만들면 이렇게 쪼개서 요만큼 공장에서 만들고 이만큼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두 개의 골조를 조립할 수 있게끔 해주면 공사가 쉽겠죠. 현장에서 이걸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만드는 게 패브리케이션. 그때 뭐 CNC나 뭐 레이저 가공 뭐 이런 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현장에 가지고 와서 여기서 딱 용접을 하거나 볼트 너트로 조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생겼죠? 선생님이 말한 거랑 똑같죠? 이런 거는 이 부분이 비정형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비정형이 별로 없죠? 이 부분이 비정형이죠? 외피가 비정형인 겁니다. 실내가 비정형이 아니라 외피가 비정형이니까 이거는 공사가 좀 더 쉬워. 그죠? 구조 자체가 크게 무리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큰데 기둥 요렇게 하나 세우고 요렇게 하나 세우면 이걸 다 버틸 수 있게끔 돼 있잖아. 그죠? 만약에 이 위에를 실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쓴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안 돼. 이 폭이 더 두꺼워야 될 거야. 이 안에 트러스를 다 짜가지고 이걸 버티는 두께가 한 이만큼은 필요할 거야, 최소한.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얇게도 가능한 거죠. 이런 형태는 이것도 투웨이네요. 투웨이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면 되고 안에는 철골 프레임을 쭉 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 안에 있는 철골 프레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밖에 얘를 외피를 지지하기 위한 프레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디테일들입니다.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모양의 이건 일반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디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붙인 겁니다. 저 안에 얇은 철근이 지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철골 프레임이 안에 있는데 밖에 이게 이제 요 밖에 이제 유리를 붙여야 되니까 커튼을 붙여야 되니까 멀리언과 스팬드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때 이 수직으로 서 있는 이 멀리언을 저 밖에 있는 구조체에서 달아매야 되는데 직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꺾인 형태의 이런 모양의 디테일을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거죠.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힌지 구조로 만든 거죠. 힌지 구조로 이렇게 디테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세부적인 거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다 비슷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은데 형태가 다르면 디테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디테일이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디테일이 핵심 기술이고요. 그 디테일이 어떻게 이걸 풀었는지를 공부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랑은 어떻게 보면 그 디테일을 푸는 거는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기본 원리는 여러분도 이해는 해야지. 그죠? 이런 디테일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구조를 사용하면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다음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좋은 설계를 하려면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시공 지식, 구조적인 지식, 디테일적인 지식이 기본적인 수준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내가 설계할 거니까 구조를 못해도 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구조를 못하면 구조적인 거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을 만들든 다 엉망진창이 돼. 좋은 설계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런 디테일을 많이 공부하고 구조적인 것, 시공 기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짜 하고 싶은 디자인 형태를 다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것도 그냥 툭툭툭 사진 넘겨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탁탁탁 틀어져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유리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요. 얘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여기 얘 프레임 자체만 딱딱딱 비틀어 가지고 모듈화되어 있는 이 창을 끼울 수 있게끔만 모듈화되어 있는 이 창을 끼울 수 있게끔만 얘네들을 이렇게 비틀어 주는 거, 딱딱딱 꺾어 주기만 하는 겁니다. 얘 자체를 꺾는 거는 안 되니까 밖에 있는 것만 꺾는 거야. 얘를 꺾을 순 없잖아. 그죠? 실제로 써야 되는 창인데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모형으로 목업을 했죠. 여기서 디지털 목업을 해본 거예요. 비정형으로 패널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하는 거랑 이런 형태를 했을 때 뭐 공사 비용은 얼마가 들 거고 그 다음에 공사 난이도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 다음에 가장 적당한 애를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이게 최적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 올 거냐? 얘는 절곡했다. 얘는 보면 절단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만들어 올지 이렇게 만들어 와서 얘네들을 이렇게 꺾으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얘네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안쪽에 이제 구조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구조체를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구조를 만든 다음에 요 프레임 안에 만들어 온 패널을 딱딱딱 끼우기만 하면 완성이 되게끔, 그죠? 그렇게 디테일을 만든 거예요. 구조 안에 밖에 창호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유닛을 만들어서 딱 끼우는 거죠. 원리는 다 똑같아요, 사실. 이렇게 만들어 온 애를 목업하는 거죠. 목업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치수, 모델링 했을 때 치수, 그 다음에 목업했을 때 치수 차이가 발생하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약간 오차가 있죠?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사했을 때 발생한 오차만큼 모델링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샘플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목업이니까. 현장에 설치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목업이 잘 되면 현장에 다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목업하는 내용이 또 나오네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안에 철골 구조가 다 들어가 있고요. 겁십을 대서 목업을 했죠. 얘네도 이렇게 서브 역할을 하는 골조들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프레임들이 다 만들어 놓고 겁십을 대고 얘는 콘크리트를 쓴 것 같네요. 겁십을 댄 걸 보니 콘크리트를 써서 공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밖에는 패널만 그냥 붙인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프레임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철근이 되겠네요.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고 나서 이 곡면의 바깥쪽에 나무 거푸집을 다 뜯어내고 아까 말한 알루미늄 패널을 다 갖다 붙인 형태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럼 그렇네요. 여기는 콘크리트 맞네요. 콘크리트, 알루미늄 패널 부분적으로 다르죠. 갔다 왔는데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목업하는 거죠. 디테일에 사용된 것들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완성이 됩니다. 불량 사례들 나오네. 여기 불량 이런데 잘 안 맞는 애들 나옵니다. 똑바로 만들고 싶었으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데는 좀 엉망이죠. 진짜 엉망입니다. 네, 디테일이 이거는 공장에서 제대로 생산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 아까 했던 좌표 추출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2A로 꺾이는 방향이죠. 이렇게도 꺾이고 이렇게도 꺾였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올 때 정확한 치수대로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이 붕 뜨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실내도 마찬가지. 디테일이 사실 비저형 건축물은 디테일이 생명인데 디테일이 이렇게 엉망이 되면 좋은 건물로 평가를 못 받아. 이런 다 하나도 안 맞죠? 그러니까 목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목업을 제대로 테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 와도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테스트를 정확히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엉망이죠. 이래서 한동안 국내 비정형들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디테일들이 엉망이죠. 하나도 안 맞죠? 모양 보세요. 그래서 한동안 엄청 유행했던 비정형들이 쏙 들어가 버린 이유들이 이런 이유가 커요. 지어놨더니 엉망이라 가지고 안 맞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건축물 시공 시 BIM에 의한 설계 엔지니어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니까 비정형 건축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계를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공상의 문제점과 디테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 최적화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할 줄 모르면서 무조건 저런 모양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앞에 나온 이런 사례들이 더 만들어질 뿐이에요.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만들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려면 지식을 일단 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시공 현장에 BIM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형식이 아닌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건데 실제로 필요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필요해서. 근데 어떤 건축물들은 BIM을 애초에 시공에 쓰겠다라고 계획해서 시공사에서 BIM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건축물들은 굉장히 설계가 잘 됐어요. 시공도 잘 됐고. 근데 설계는 BIM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시공하는 쪽에서는 자기들은 BIM을 할 줄 몰라. 나는 BIM 하기 싫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근데 패브리케이션 해야 돼. 그래서 일단 뭐 대충 어떻게든 뭐 해보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앞에 나온 이런 얘들이 생기는 거야. 시공하는 쪽에서 쓸 줄 모르니까 디지털 목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시공 현장에서도 BIM을 써야지 건축하는 사람만 BIM 설계만 써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공 BIM의 완성은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 검토, 적용될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BIM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박정대 교수님입니다. 경기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비정형 건축과 BIM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재미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